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전의 어느 모텔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대전을 올라가게 되었죠. 잘 곳이 없어 모텔에 달방 끊어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도 오래된 건물에다가 벽지는 나무로 가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으니 아늑하고 편안하더군요. 옆에서 불 끄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발부터 몸머리까지 소름이 돋더군요. 순간 무서워서 불 다 켜고 멍하니 누워있다가 소름 돋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방이 7층 복도 끝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잘 때마다 불 다 켜고 TV 켜고 잤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심하게 가위를 눌렀습니다. 옆으로 자는데 눌렀네요. 일단 꼼지락거려서 깨서 다시 잠들었는데 순간 숨이 안 쉬어집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목이 무겁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꼼지락거려서 깨고 일어났죠. 벌떡 정신이 확 깨더군요. TV 방송은 흘러나오고 있고 멍하니 TV 보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TV하고 방의 모든 불이 꺼지더군요. 너무 놀래서 순간 멍하니 앉아있는데 5초 뒤에 다시 TV랑 불이 다 켜지더군요. 일단 창문 다 열고 TV 켜고 불 다 켜고 좀 앉아있다가 잠들었는데 여긴 있을 때가 못 된다 판단하고 짐 싸들고 부산 다시 내려온 기억이 있네요. 두 번째 이야기, 분신사바. 어느 날의 쉬는 시간. 분신사바, 분신사바. 누구랄 것도 없이 교실 한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유행하는 분신사바 놀이다. 왠지 모르게 분신사바를 하는 곳 주위에 여자아이들이 둥글게 몰려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나는 이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방과 후와 쉬는 시간과 마찬가지다. 미리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샌가 또 분신사바가 시작되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여자아이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 모여서 분신사바를 하고 있다. 나는 거기 섞이지 않은 다른 아이들 몇 명과 함께 교정을 나섰다. 저녁이 되자 학원이나 독서실로 모두들 학교에서 떠나간다. 나 역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물건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 교실로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아직도 몇 개의 그룹이 둥글게 모여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다. 내 책상에서도 하고 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노트 좀 가져가야겠는데. 좀 비켜줘. 내 말 때문에 중간에 끊어졌는지 여자아이들은 죽일 듯 나를 째려본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챙겨서 그대로 교실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귀신님, 저 녀석이 죽는 것은 언제인가요? 뭐라고? 깜짝 놀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렇게 중얼거리며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목소리. 나는 영감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아마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어서 4명이 그 집에서 하루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밤 10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도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기분 탓에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노래라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사실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끔찍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이따금씩 신음에 섞여 저주할 거야 라던가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친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에는 바로 내 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귀를 막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곧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목소리는 뇌리에 선명히 남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는 그 목소리에 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걱정됩니다. 아직도 그 여자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성불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을까요? 부디 그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공양. 귀신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귀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가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공포다. 그 앞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겪었던 괴이한 일을 이야기해보겠다. 5월 즈음 수학여행으로 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현으로 가게 되었다. 당연히 남자고 여자든 아주 신이 나서 힘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전철을 갈아타던 도중 여자아이들 중 맨 끝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선생님은 뭐 하는 거야? 빨리 옷 거라. 라고 말하며 그 여자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갑자기 평소에 귀신을 볼 수 있어라고 말해오던 여자아이가 선생님, 멈춰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어쩔 수 없다 싶어진 나와 친구 한 명이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멈춰 있는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니 3명의 아이들 중 1명이 가슴을 움켜쥐고 웅크려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2명이 걱정스러운 듯 지켜보고 있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갑작스럽게 애송아,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선로에 그대로 밀어제꼈다. 그때 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 나는 우연히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검은 공 같은 것이 온불 모양으로 바뀌어 여자아이를 찌르고 있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머지 나는 그대로 선로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전철이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나를 구해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덧붙이자면 그 여자아이는 내 말을 들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오소레산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도대체 그 검은 구체는 무엇이었을까? 오소레산은 일본 아오모리현 무츠시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칼데라 호가 여럿 있으며 산 주위에 온천이 여러 개 존재하여 지옥의 입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 위치한 오소레산 보리산은 일본의 3대 영지 중 하나로 지장보살 신앙에 기초하여 죽은 자에게 공양을 하는 곳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발목의 손자국. 재작년 여름에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 즈음 막 선박 면허를 땄던 터라 친척에게 배를 빌려 나가게 되었다. 아침 6시에 혼자 배를 띄워 남바다로 나아갔다. 출발할 때의 날씨는 말 그대로 쾌청 그 자체였다. 면허를 땄기 전까지는 근처 여관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던 터라 주변의 어장은 대충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여관에서 만났던 선장을 만났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는 마지막으로 어느 지점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했다. 확실히 몇 년씩 이 지역에 찾아왔었지만 그곳에는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한 곳으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의하고 있었다. 잠시 혼자 낚시를 하고 있자니 날씨가 나빠지는 것인지 하늘이 어두워져 왔다. 물론 바다에서 그런 일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하늘은 어둡다기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 GPS를 확인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훨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바로 아까 그 선장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곳이었다. 분명 나는 그 장소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워두고 있었다. 떠내려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주변의 배를 찾아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무전기의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선실에서 우왕좌왕하며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동안 비가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은 보라색이었다. 밖을 바라보니 쓰레기가 잔뜩 떠다니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머리통만 수면 위로 떠올라 긴 머리카락이 흔들흔들 떠다니고 있었다. 큰일이다라고 생각한 나는 바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바로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듯 한 여자가 수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원이 들어오지 않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죽는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시동을 걸고 배의 속력을 최대로 올렸다. 겨우 그곳을 빠져나가니 곧 날씨는 다시 맑아졌다. GPS와 무전기도 정상으로 작동했다. 겨우 항구로 돌아온 후 나는 그날 만났던 선장에게 내가 봤던 것을 이야기했다. 역시 너도 봤구나. 나는 물론이고 이 주변의 어부들은 다 한 번씩 겪은 일이야. 그의 말대로라면 그날은 하루 종일 화창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출항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그 여자는 내 꿈속에 나타난다.
내 발목을 붙잡고 바닷속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날 아침에는 언제나 발목에 선명한 보랏빛 손자국이 남아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느 터널. 내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5년 전 회사의 보직 발령으로 인해 사이타마에서 아타미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타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근거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일본 유수의 온천들이 몰려있는 데다 기숙사비도 무료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타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사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일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의 상사가 오늘은 기숙사에서 편히 쉬도록 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덕에 저녁까지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잔뜩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상사분이 아타미는 야경이 멋지죠.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서 나는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정도. 아타미에 간 적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타미에는 고개가 매우 많습니다. 길 사이에는 고개투성이입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길인 것까지 겹쳐 결국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리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경을 보며 슬슬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내려와 성 같은 곳을 지나친 뒤 다시 조그마한 고개를 넘고 나니 여기가 어딘지 정말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불안해지는데 마침 카스테레오마저 고장나 버렸습니다. 울상을 지으며 나아가다 보니 30m 정도 되어 보이는 짧은 터널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한테는 영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를 빼고는 영적인 체험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터널에 들어가려던 순간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휩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능을 무시하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고 한복판쯤 왔을 때 나는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자동으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터널의 한복판에는 어린아이가 대여섯 명이 있던 것입니다. 돌을 발로 차거나 공기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뇌리에 멍하게 충격이 왔습니다. 12시가 지난 한밤중에 터널 한복판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사로잡은 공포에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심장을 망치로 세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흔들리고 이가 딱딱 마주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커다랗게 이를 활짝 드러내고 그 순간 나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차를 고속으로 후진시켰습니다. 차 문이 터널 벽에 긁혀 불꽃이 튀었지만 미친 듯 뒤로 달려 겨우 터널 입구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턴해서 어떻게 기숙사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그 동네 토박이인 접수센터 직원분께 어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서 터널에 들어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알겠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네요. A씨, 그 터널을 지나가면 이시키가오라예요. 나는 이시키가오라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자살 명소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그 터널을 그대로 지나갔다면 그대로 돌진해 바다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연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차가 뒤에 없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뒤로 30분을 돌아가도록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죽을 때까지 저주한다. 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 녀석에게는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모양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사회인으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했던 탓에 그대로 내버려뒀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유서에 의하면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동생이 임신한 뒤 버림받은 나머지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친구는 당연히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여동생의 영정과 뼈가루를 품에 안고 그 직장 상사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달려갔다. 우선 여동생의 직장으로 가서 그 상사를 불러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녀석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 것이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당한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여동생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녀석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친구는 단숨에 그 놈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다. 현관문을 끈질기게 두드리자 결국 그 놈은 얼굴을 드러냈다. 친구는 이를 갈며 자신의 신분과 찾아온 이유를 밝혔다. 친구는 영정을 보여주며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분노하며 따졌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의 반응이 이상하다. 화가 난 친구는 위협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냐. 내 동생은 매일 밤 내게 나타나서 울고 있어. 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성불도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지친 것 같은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웃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친구는 더 화가 났다. 말도 안 되긴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냐. 빨리 사과해. 그 아이가 성불할 수 있도록. 남자는 그런 친구를 여전히 지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몇 번을 사과해도 그녀는 용서해주지 않아요. 지금도 이 옆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저주할 생각이랍니다. 8번째 이야기, 루시드 드림. 전 가끔씩 루시드 드림을 시전합니다. 벌써 수년 되어 이제 내공이 좀 쌓였습니다. 처음에 얼토당토 않게 시전되었다가 나름 몽환적 경험에 유혹이 돼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정보를 얻어 방법을 배웠죠. 그 노력 끝에 이젠 좀 집중하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경험적인 막무가내식 방법으로 성공을 맛보고 이거 아무나 되잖아 했다가 막상 의식적으로 해보려니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루시드 드림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일단의 행위적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때는 국내는 소개가 흐지부진할 때라 외국 사이트를 많이 참조했었는데 여튼 어찌저찌해서 루시드 드림의 세계 속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방법론은 고사하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조금 집중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데 잠들기 전에 그 흐름을 잡아가는 연습과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전 주로 하늘을 많이 날아댕깁니다. 구름 속도 들어가 보고 눈아래 펼쳐진 조그만 땅덩어리들을 감상하면서 하늘을 주로 날고 있습니다. 물론 전 그 외에도 꿈을 자주 꿉니다. 어릴 적부터 꿈에는 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지만 이건 루시드 드림은 아니고 정말 꿈다운 꿈이죠. 꿈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조만간 벌어질 일들 그리고 찾아오는 행운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의 전조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친구나 지인들은 제가 어느 정도로 꿈을 잘 꾸고 또 타인의 꿈을 잘 해몽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황당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바로 꿈을 물어보는 전화지요. 다짜고짜야 아무개야 나 어제 꿈 꿨는데 이게 뭐야? 하는 질문 말이죠. 네, 바로 며칠 전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조전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온 전화입니다. 대충 보니 만 1년이 넘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꿈 이야기는 대충 하겠습니다. 친구 꿈이니 말이죠. 꿈속에서 웬 여자가 자꾸 자기를 쫓아오면서 손에 칼을 들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본 인물이나 사물은 고지고대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추상적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여자가 정말 사람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의 대변인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튼 요상한 꿈은 반복해서 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꿈은 반복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웬만해서는 절대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평생 똑같은 꿈을 꿀 확률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이 친구가 똑같은 꿈을 이틀도 아니고 사나흘 계속 꾼다고 했습니다. 전 뭔가 범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자세히 주변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조용조용히 사는 친구라 역시 별다를 게 없는 아니 너무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별반 다른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처음 꾸었냐고 했더니 7일날 처음 꾸었답니다. 그날 기억나는 일 없냐고 했더니 마누라랑 재래시장 장 보러 간 기억뿐이랍니다. 7일날 저녁 그러니까 8일 새벽녘이죠. 꿈을 꾸고 깨었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답니다.
그 다음부터 나흘 동안 같은 꿈을 계속 꾸었는데 마누라한테도 이야기해봐도 들은둥만둥하고 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화 넣었던 거랍니다. 친구 이야기 다 듣고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전화 끊었지만 영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12일날 이 친구 만나서 조용히 소주 한 잔 기울였습니다. 사는 이야기도 듣고 안부도 묻고 소주 한두 잔 하다 보니 자연히 꿈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상세히 들었습니다. 같은 꿈이라고 했더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첫날은 칼을 들고 쫓아오기에 도망 다니다가 깼는데 다음날도 도망 다니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잡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수도 없이 정신없이 마구 찔러대더랍니다. 자신은 비명 지르고 발버둥치고 난리쳤는데 어찌나 무지막지한 힘으로 올라타서 찌르는지 꿈속에서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도 했답니다. 갑자기 마누라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역시 비명소리 듣고 놀라서 깨운 거랍니다. 듣고 보니 실로 악몽 나이트메어입니다. 뭔가 연유가 있겠지 하며 둘이 파헤쳐 보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마누라 집안도 자기 집안도 평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꾼 날 이후로 회사 이외에는 다른 곳은 가본 적이 없고 첫날 재래시장 말고는 말입니다. 그 재래시장도 마누라와 빈번히 다니던 곳이랍니다. 장 볼 때마다 말입니다. 녀석 얼굴에 다크서클이 확연히 보입니다. 딱 보면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녀석에게 악몽을 꾸지 않는 비법 좀 일러주고 헤어집니다. 비법은 상스러운 것이니 쓰지 않겠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12일 저녁 녀석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와 시계를 쳐다보니 11시 11분입니다. 추워서 씻지도 않고 소주 기운이 올라 대충 옷 벗어 던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하니까 자꾸 머릿속에 칼을 든 그 여자 생각이 맴도는 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여자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제 꿈에 나왔습니다. 정말 칼을 들고 있더군요. 그것도 거무틱틱한 옛날 무식한 식칼이었습니다. 날이 퍼렇게 서 있고 칼등은 무쇠라 시커먼 그리고 옷이 소복이었습니다. 정말 소복 귀신 모습 그대로더만요. 머리칼도 귀신처럼 길고요. 다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안 보인 것인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등장하더니 칼을 어깨 위로 치켜 들더니 냅다 달려오는 겁니다. 순간 맞서 싸울까 도망갈까 고민했습니다. 헌데 도저히 맞설 상대가 아닌 듯해서 도망갔습니다. 분명 주위 배경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도시 아닌지 허허벌판인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나는 건 칼든 여자뿐인 꿈이었습니다. 지겹도록 도망 다녔습니다. 뒤 돌아보면 쫓아오고 다시 달리고 숨이 차서 멈추고 뒤돌아보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쫓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40분이었습니다. 똥구멍이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이 차 있더군요. 그 이후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이것저것 꺼내 들고 향 하나 피워놓고 TV 틀었더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잡음처럼 들리기에 꺼버렸습니다. 침대 위에 천정 보고 누웠더니 머릿속에 멍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인터넷 뒤적거립니다. 그러다 루시드 드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루시드 드림을 안 했었기에 꿈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하고 뭔가 뇌리를 스쳤죠. 어제 꿈은 루시드 드림인갑다 했죠. 그니까 자기 직전 계속 머릿속에 그 칼든 여자의 이미지를 생각했더니 진짜 꿈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런가 보다. 루시드 드림으로 악몽도 꿀 수 있구나 했었죠. 결국 제 꿈에 나타난 여자는 칼만 든 상태고 나머지는 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여자겠구나 했죠. 하얀 소복이며 머리가 긴 오리지널 귀신의 모습은 제가 상상해서 만든 루시드 드림 속의 이미지겠구나 했죠. 잽싸게 휴대폰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너가 꿈속에서 본 그 여자의 모습을 물었죠. 전 분명 다르겠지 했죠. 하얀 소복에 머리가 길고 버선발이며 옛날 촌에서 사용한 것 같은 식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뭐야 이건. 그래. 아따. 헌데 어제 꿈 꿨냐? 아니 어제 푹 잤다.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정말 안 꾸네. 신기하네 고마워. 그럼 나한테 온 거니? 제길. 얼마 만에 겪어보는 상콤하고 멜랑꼬리한 일인가.
온 6월에 옷 홀딱 벗고 서리 맞고 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깨짜증. 파송송 라면 한 사발로 점심에 치우고 어머니의 쏟아지는 잔소리 피해가며 방에 콕 처박혀 서핑질이나 하며 시간 때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도 안 됐는데 잠이 쏟아지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혹시 로또 번호 찍힌 꿈이나 꾸려나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칼든 여자 생각뿐이라 딴 생각하자 좋은 생각, 로또 당첨돼서 만세 부르는 생각. 그치만 머릿속에 칼든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왜 이러는지. 정신 집중하고 오랜만에 루시드 드림이나 꿔야겠다. 하늘이라도 날면 그 여자가 못 따라오겠지라는 엄한 발상을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스탠드 등만 껴놓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완전한 어둠은 왠지 맞지 않고 기분이 좀 그래서 스탠드 등을 켰습니다. 집중하자. 하늘을 날자. 하늘을 날자. 서서히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늘, 구름,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대지를 의식하자. 날짜, 날짜. 침대가 보였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그러다 몸이 하늘로 쭉 뽑혀져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확 밝아지고 까마득히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확연히 들었습니다. 바람이 맞닿여지는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시전한 루시드 드림이 정확히 시연된 것 같았습니다. 감촉까지 전해지는 걸 보니 대만족이었죠.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탁 트인 하늘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리도록 맑고 개우는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자꾸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청렴하고 맑고 시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지독히도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몸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잠이도 끝도 없이 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말 살겁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지금 날씨와 맞먹는 살겁은 무서움이었습니다. 확 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에 허걱거림이 느껴지고 거슴츠레한 불빛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지야 여긴 내 방인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 가슴 위에 올라타서 머리 위로 식칼을 들고 내려찍을 기세였습니다. 비명도 안 나오고 몸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오리지널 가위라는 놈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위 오랜만에 눌리는구나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희한한 것은 빈 얼굴에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왼 볼때기에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시발 내려와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가슴 찌르면 어쩔까 하는 공포심이 우르르 밀려왔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막 불렀더니 겨우 몸을 틀 수가 있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니 물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59분. 아직 13일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2시간 남짓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가 싶어서 향 하나 피우고 마음 진정시키고 식 한번 웃음 쪼개고 다시 잤습니다. 물론 그날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14일 오후쯤인가 생각나서 친구에게 전화 넣었습니다.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고생했다. 참 그리고 혹시 왼쪽 볼때기에 점 있는 사람 수소문해봐라.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정확히 토요일 오후 6시 몇 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왼쪽 볼때기에 점 있는 사람 돌아가신 작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기일이 어제 그니까 13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아무도 제사상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녀석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딸만 3세신 집안의 장녀가 녀석의 어머니셨습니다. 부모님 제사상과 둘째 제사상은 어머니가 보셨는데 마침 간단한 수술 때문에 병원 입원하시는 바람에 제사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외국 나가 계셨습니다. 이놈아, 너 이모가 제사상 못 받으셔서 잠시 심술 내신 거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시면 장남인 내 놈이 대신해야지. 그리 무관심하니 서운하셨던 게지. 다음 날인 15일 일요일 녀석이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저녁을 사줬습니다. 내 놈 정말 무심무당이냐고 아니 점쟁이냐고 연신 거립니다. 내 놈이 전화하는 바람에 이틀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16일, 17일, 18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안 차려주신다고 식칼 들고 겁주시다니 작은 이모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 기일이 13일인데 제사 일주일 전에 나타나셔서 겁주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모 맞기는 맞는 건지. 볼에 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모님 처녀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결혼할 상대까지 있으셨다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1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심 오랜만에 상콤한 기분을 일으켜줘서 확 패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녀석을 괴롭히다가 갑자기 내 꿈에 나타난 것일까? 가위까지 누르셨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말이죠. 아니면 내게 뭔가 말하고 싶어서였을까? 녀석이 답답해서 안 통하니까 내게 온 것이었을까? 가위 누르실 때 의식적으로 얼굴을 보인 것일까? 유독 왼쪽 볼대기에 점이 눈에 들어왔던 것은 왜일까? 정말 아직까지 묘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제발 그딴 전화는 사절입니다. 며칠 전 이 일 때문에 아직 온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을 설치고 새벽에 깨어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참입니다. 지금 시각 7시 23분. 목이 마르다.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요구르트라도 따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악몽도 꿀 수 있구나.